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120시간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의 맛보기 버전의 영상 강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오프라인 특강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이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심지어 무료 특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매주 금요일 동국대학교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다들 준비되셨지요? 자,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창립 120주년 기념 특강 5번째 시간으로 리더십의 해석학, 같은 현실, 다른 결론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데이터를 보고 같은 회의에 참석하고 같은 보고서를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는 그 안에서 위기를 보고 어떤 리더는 기회를 봅니다. 현실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리더십은 현실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조직과 공유하며 사람들이 함께 행동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강의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정보가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데이터 보고서, 대시보드, AI 분석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보가 많아질수록 의미 있는 판단은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영업팀은 시장 침체라고 보고 마케팅팀은 브랜드 매력 약화라고 보고 재무팀은 비용 구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미 합의가 없으면 실행은 불가능합니다.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대일수록 올바른 프레임 없이 내는 빠른 결정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째, 왜 같은 현실을 보고 다른 결론을 내리는가입니다. 이는 프레이밍과 인간인지 편향의 문제입니다. 둘째, 조직은 어떻게 공동의 의미를 만드는가입니다. 이는 센스 메이킹, 즉 조직 안에서 의미를 협상하고 공유하는 과정의 문제입니다. 셋째, 리더는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설계해야 하는가입니다. 해석이 다양하다는 것은 위험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다양한 해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 가능한 공유 프레임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흐름은 5부분입니다. 먼저 핵심 개념과 이론입니다. 프레이밍, 센스 메이킹, 인지 편향, 조직 의미론, 해석 다양성, 의사결정 구조를 살펴봅니다. 다음은 국내외 실제 사례 분석입니다. 삼성전자, 넷플릭스, 카카오, 나사, 챌린저호, 현대자동차, 스타벅스 사례를 통해 해석 프레임이 조직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겠습니다. 이어서 해석 지도, 의미 합의 캔버스, 리프레이밍 기법, 의사결정 매트릭스 같은 도구를 익힙니다. 마지막으로 해석 프레임 한 페이지 실습과 90일 실행 과제로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은 프레이밍입니다. 프레이밍이란 복잡한 현실 중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어떤 부분을 배경으로 물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인지적 행위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 15% 감소했다는 말은 손실 프레임입니다. 위기감, 방어적 의사결정, 비용 절감 논리가 강해집니다. 반대로 시장 재편 과정에서 점유율 확대의 창이 열렸다고 말하면 기회 프레임이 됩니다. 현실은 같아도 조직의 감정과 결정은 달라집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센스 메이킹입니다. 칼 와이크는 조직을 지속적으로 의미를 협상하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보았습니다. 센스 메이킹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행동 방향을 정렬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환경 변화의 신호를 포착하는 주목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많은 정보 중 의미 있는 단서를 분리하는 괄호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황에 이름을 붙이는 명명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의미를 조직 안에서 공유합니다. 리더십은 이 4단계 전체에 깊이 관여합니다. 세 번째 핵심 개념은 인지 편향입니다. 리더의 해석은 언제나 편향의 영향을 받습니다. 편향을 모르는 리더는 자신의 프레임이 객관적 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기존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입니다. 앵커링 효과는 처음 접한 정보가 이후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현상입니다. 가용성 편향은 쉽게 떠오르는 정보를 더 중요하고 빈번한 것으로 과대평가하는 현상입니다. 집단 사고는 조화를 유지하려는 압력이 비판적 사고를 억압하는 현상입니다. 네 번째 핵심 개념은 조직 의미론입니다.
버거와 루크만의 사회적 현실 구성론에 따르면 조직 안의 현실은 단순히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조직에서 좋은 성과란 무엇인지, 좋은 리더란 누구인지, 위기란 어떤 상황인지, 혁신이란 무엇인지도 반복적으로 구성된 의미입니다. 리더가 사용하는 단어와 은유는 조직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경쟁을 전쟁으로 말하면 공격과 방어의 언어가 강해지고 게임으로 말하면 전략과 학습의 언어가 강해집니다. 다섯 번째 핵심 개념은 해석 다양성입니다. 조직 안에서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갈등의 원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환경에서는 해석 다양성이 조직의 적응력과 혁신의 원천이 됩니다. 해석 다양성을 위협으로 보는 조직은 빠른 합의를 위해 소수 의견을 억압하고 비판적 목소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반대로 해석 다양성을 자원으로 보는 조직은 다양한 관점을 구조화된 토론에 올리고 상충하는 프레임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습니다. 리더는 다른 해석이 안전하게 드러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핵심 개념은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좋은 해석도 잘못된 의사결정 구조를 만나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해석이 행동으로 연결되려면 4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상황 해석입니다. 다중 관점으로 맥락을 파악합니다. 둘째, 의미 합의입니다. 구조적 대화를 통해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를 만듭니다. 셋째, 선택지 설계입니다. 하나의 대안에 갇히지 않고 여러 현실적 선택지를 마련합니다. 넷째, 실행 검증입니다. 결정한 뒤 빠르게 실행하고 피드백으로 해석과 전략을 수정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위기입니다. 2016년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폭발 사태는 단순한 기술 결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해석 프레임이 충돌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품질 검증 프로세스 실패로 보았고 경영진 일부는 경쟁사 공격이나 외부 변수의 가능성을 의식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내부 시스템 문제로 볼 것인가, 외부 공격으로 볼 것인가의 차이가 대응을 늦추었습니다. 이후 안전 최우선이라는 단일 프레임으로 재설정되며 전략 리콜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넷플릭스입니다. 2007년 리드 헤이스팅스가 스트리밍 서비스 전환을 결정할 때 회사 매출의 대부분은 DVD 대여 사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존 이사회와 임원들은 현재 안정적인 수익원을 포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보았습니다. DVD 사업 최적화가 우선이라는 프레임이었습니다. 반면 리드 헤이스팅스는 인터넷이 모든 미디어 배포를 대체할 것이며 우리가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으면 남이 우리를 파괴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혁신은 기술보다 먼저 자기 회사를 무엇으로 해석할 것인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 논란입니다. 카카오는 사업 확장을 편리한 생태계 구축으로 프레이밍했습니다.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시장의 불편을 혁신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소사업자와 사회적 여론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를 디지털 인프라를 앞세운 독점적 착취로 해석했습니다. 같은 플랫폼 확장을 내부는 혁신으로 보고 외부는 생계 위협으로 본 것입니다. 리더는 내부 의미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부 이해관계자의 해석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나사 챌린저호 폭발 사고입니다. 2986년 챌린저호 발사 전날 엔지니어들은 저온에서 오린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조직 안에는 발사 일정이라는 강한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관리자들은 안전 우려를 발사를 중단할 충분한 증거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발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상화 편향은 과거에도 괜찮았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해석을 만들었습니다. 권위 기울기는 하위 구성원의 다른 해석을 억압했고 목표 고착은 안전이라는 더 중요한 가치를 밀어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전통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였습니다. 과거 프레임은 내연기관 차량 제조, 원가 경쟁, 딜러십 유통, 생산 효율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 이후 전동화,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직접 고객 관계,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이 중요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스스로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자로 재정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 변경이 아니라 인재 채용, R&D 투자, 파트너십, 조직 구조 전체를 바꾸는 의미 재구성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스타벅스입니다.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를 단순한 커피 판매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타벅스를 집과 직장 사이의 제3의 공간으로 프레이밍했습니다. 이 프레임은 가격 정책, 인테리어, 직원 교육, 음악, 조명,
메뉴 구성, 고객 경험, 설계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경쟁사들이 왜 커피 한 잔에 6,000원을 받느냐고 물을 때 스타벅스는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머물고 만나고 일하고 쉬는 공간 경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올바른 프레임은 경쟁 구도 자체를 바꿉니다. 이제 실전 도구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해석 지도입니다. 해석 지도는 하나의 상황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해석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 시각화하는 도구입니다. 먼저 중심 현실을 정의합니다. 사건이나 상황을 가능한 한 중립적인 언어로 한두 문장으로 기술합니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를 매핑합니다. 경영진, 현장팀, 고객, 협력사, 규제기관, 침묵하는 구성원까지 포함합니다. 그 다음 각 그룹의 해석을 그들의 언어로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석 간 공통점과 차이를 분석합니다. 두 번째 도구는 의미합의 캔버스입니다. 이 캔버스는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 팀이 공동의 해석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구조화된 대화 도구입니다. 구성은 4가지입니다. 첫째,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동의하는 사실은 무엇인가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는 식입니다. 둘째, 해석입니다. 각자는 이 사실을 어떻게 보는지 적습니다. 셋째, 가정입니다. 각 해석 뒤에 숨어있는 전제를 드러냅니다. 넷째, 합의입니다.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공유된 의미를 정리합니다. 세 번째 도구는 리프레이밍입니다. 리프레이밍은 문제 해결이 막혔을 때 의도적으로 해석의 틀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첫째, 줌아웃입니다. 더 넓은 시간적, 공간적 맥락에서 보면 이 문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묻습니다. 둘째, 뒤집기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면 어떻게 보이는지 묻습니다. 셋째, 입장 바꾸기입니다. 고객, 경쟁사 10년 후의 나라면 어떻게 해석할지 생각합니다. 넷째, 극단화입니다. 이 추세가 10배로 커지면 어떤 세계가 되는지 묻습니다. 다섯째, 유추 활용입니다. 다른 산업과 역사에서 유사한 패턴을 찾습니다. 네 번째 도구는 조직 내 의미 합의 3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산입니다. 모든 해석 프레임을 판단 없이 수집합니다. 목표는 가능한 한 다양한 관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탐색입니다. 각 해석의 근거, 가정,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검토합니다. 목표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렴입니다. 다양한 해석에서 행동 가능한 공유 프레임을 도출합니다. 목표는 100% 동의가 아니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최소 공통 의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구는 해석 기반 의사결정 매트릭스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하나의 프레임으로만 선택지를 평가하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지 A는 현상 유지, 선택지 B는 점진적 변화, 선택지 C는 급진적 전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선택지를 낙관적 프레임, 비관적 프레임, 외부자 프레임에서 각각 평가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어떤 프레임이 가장 맞는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왜 특정 프레임을 선호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조직의 숨은 욕망과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여섯 번째 도구는 리더의 프레임 커뮤니케이션 기술입니다. 좋은 프레임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직 구성원이 이해하고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사람들은 데이터보다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은유 설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라톤의 20km 지점에 있다는 말은 즉각적인 공유 이해를 만듭니다. 세 번째 기술은 의례 설계입니다. 매주 회의의 첫 질문, 성과 리뷰 기준, 인정 방식 안에 프레임을 넣어야 합니다. 네 번째 기술은 질문 활용입니다. 질문은 구성원 스스로 프레임을 내면화하게 만듭니다. 이제 해석 프레임 한 페이지 실습으로 들어갑니다. 목표는 현재 직면한 실제 상황 하나를 선택하여 오늘 배운 도구를 적용한 한 페이지짜리 해석 프레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리더로서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 조직과 어떻게 의미를 나눌 것인지, 어떤 행동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적용 대상은 현재 팀이나 조직에서 의미 합의가 필요한 실제 이슈가 좋습니다. 성과 하락, 고객 불만 증가, 부서 간 갈등, 조직 개편, AI 도입 저항 같은 구체적 이슈가 적합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황 선택과 현실 기술입니다. 먼저 조직 안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 상황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 기준은 3가지입니다. 해석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범위의 것입니다. 그 다음 판단과 해석을 제거하고 중립적으로 현실을 기술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관찰 가능한 사실만 한두 문장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 지난 분기 우리 팀의 신규 고객 획득 수가
목표 대비 23% 미달했고 원인에 대한 공식 합의가 없는 상태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는 해석 채집과 차이 분석입니다. 각 이해관계자 그룹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그들의 언어로 기록합니다. 영업팀은 시장 자체가 위축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팀은 브랜드 메시지가 고객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진은 실행력이 부족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 회사의 제안이 우리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해석 차이의 원인을 봅니다. 정보 차이, 경험 차이, 이해관계 차이, 가치관 차이를 분석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나의 리더십 프레임 설계입니다. 앞에서 수집한 다양한 해석을 바탕으로 리더로서 제안할 통합적 프레임을 만듭니다. 먼저 핵심 프레임 문장을 작성합니다. 형식은 이 상황은 무엇이다입니다. 예를 들어 이 상황은 실패가 아니라 실행 역량과 고객 이해 방식을 점검할 기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프레임의 근거를 두세 가지 적습니다. 왜 이 프레임이 현재 가장 유용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포함된 관점과 낮은 우선순위에 둔 관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프레임을 갱신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의미 합의 계획과 한 페이지 완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레임도 리더 혼자 갖고 있으면 조직 행동을 바꾸지 못합니다. 먼저 첫 공유 대상을 정합니다. 이 프레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한두 명에게 먼저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공유 방식은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질문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떠한가, 이 프레임에서 빠진 것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다음으로 저항을 예상합니다. 누가 왜 반대할지 생각합니다. 합의 기준은 100% 동의가 아니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충분한 합의입니다. 마지막으로 3주 후 검증 시점을 정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점검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프레임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가? 그 프레임의 숨은 가정은 무엇인가? 나는 팀의 다른 해석을 무력화하지 않고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중요한 결정 전에 의미 합의 과정을 밟고 있는가? 내가 사용하는 언어는 조직 전체가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언어인가? 상황이 변했을 때 기존 프레임을 용기 있게 버리고 새로 설계할 수 있는가? 훌륭한 리더는 현실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의미를 부여하여 사람들이 함께 행동할 수 있게 만듭니다. 90일 실행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1일부터 7일까지 인식 훈련입니다. 모든 팀, 미팅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프레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관찰일지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는 8일부터 30일까지 도구 적용입니다. 실제 팀 이슈 하나를 선택해 해석 지도와 의미 합의 캔버스를 적용합니다. 세 번째는 31일부터 60일까지 습관화입니다. 발산, 탐색, 수렴의 의미 합의 3단계 프로세스를 주요 의사결정 회의의 표준으로 정착시킵니다. 네 번째는 61일부터 90일까지 조직화입니다.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나만의 프레임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확립합니다.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 칼 와이크의 조직 속의 센스 메이킹, 버거와 루크만의 현실의 사회적 구성, 어빙 제니스의 집단 사고, 도널드 스웬의 성찰적 실천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더십의 대화학, 마리 조직을 만든다를 다룹니다. 오늘 우리는 리더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해석을 어떻게 조직의 의미로 만드는지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프레임을 실제 대화와 피드백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현실을 보고도 사람들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리더는 그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공동 행동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120시간 특강 현장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